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옛 조선을 살아가던 한 평범한 이씨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의 부인이 남편을 찾아 나서다 놀라운 상황과 맞닥뜨린다는 아주 기상천외하고도 기막힌 역사극 올시다. 그럼 명절이 지난 아쉬운 기분을 한가득 다시 채우러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지극히도 어린 헌종이 세상을 뜨고 그의 사촌 철종이 즉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양의 중심을 나직히 관통하고 있는 청계천, 그 수표교 근처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식 없이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던 터, 엊그제부터는 무슨 일이었는지 방안을 서성이다가는 급기야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채를 쓸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젠 그런 빗자루도 한켠에 던져놓은 채 대문 밖을 나오더니만 그 길에 쭈그리고 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짓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놈의 서씨는 그 시간 한번 제대로 맞추는 적이 없건만은 그걸 왜 직접 갖고 온다 고집을 부린 건지. 여태껏 감감무소식일 거면 말이다. 다른 사람 시켜서 갖고 오면 좀 좋다더냐. 내 오늘 그 그림 좀 꼭 보면 좋을 것을. 이런 이씨의 넋두리가 이어지자 마침 대문을 열어젖힌 이씨의 아내가 괜히 말을 보탰어요. 남편 이씨의 성질을 알고 있는 바였지만 그러고 있는 남편이 답답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그림 모아서 여기저기 진열해 놓는다고? 와서 봐주기라도 한답니까? 있는 대로 깎아서나 가뭄에 콩나듯이 와 사갈파네. 차라리 이웃집 박신혜처럼 남는 시간에 콩밭을 매든가. 아님 산풍경, 강풍경이나 보러 다닐 일이지. 왜 그런 종이 따위에 안달을 했었소? 이런 아내의 말에 역시나 혀를 끌끌 차는 남편 이씨였어요. 그리고는 너무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아내를 쏘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라니까는. 원나라나 명나라에서 구해온 그림이 얼마나 진귀하고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인지 알고나 떠드는 거요? 내 그 그림을 직접 못 갖고 와 여지껏 한이 되어 있었거늘. 종이 따위라니. 그런 얘기가 장인어른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알만한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소이다. 이런 이씨의 고함에 맨날 같은 소리라는 듯 손사래를 치는 아내였어요. 그려요? 당신의 그 고귀한 그림 보는 안목을 몰라배 미안하오. 난 그냥 당신이 그린 그림이나 좀 좋아하면 될 일이지. 보도 못한 그림까지 칭송해야 될 줄은 내 미처 몰라서 그랬소이다. 하여간에 난 내 아버지 그림 때문에 어릴 적부터 여간 신경을 써온 것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오. 이젠 나도 그런 그림 따위하곤 정말 멀리하고 싶소이다. 그냥 내내 보던 아궁이 불이나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낫겠소. 라며 부엌 부뚜막으로 향하는 아내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범한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도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꽤나 강한 편이었어요. 다시 말해 남편을 매일같이 안아보고 싶은 욕정이 이젠 목적까지 차오른 터였습니다. 허나 남편이 씨는 신혼 때나 조금 마음을 열었을 뿐 이젠 그림에만 관심을 눈치로 아내 보기를 목석처럼 보는 것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이런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 못마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반면 남편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이곳 한양에서 좀 알아준다는 화가 집안의 사위가 된 것도 다 그럴 만한 것이었지요. 허나 실제 화가로 활약 중인 장인어른과 함께 하다 보니 이 씨는 제 그림 그리는 실력이 나름
부끄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실력도 얼마만큼 타고나야 함을 차차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A씨는 나름 이어오던 글 공부로 벼슬길에 올라 역관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청나라를 오가며 사모으던 그림들이 이제는 공간의 어느 한 곳을 채우고도 훨씬 남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었지요. 이젠 자신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외국에서 접한 유명 화가의 그림들을 사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취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평소 갖고 와야 할 그림의 양이 넘쳐났던 터라 다른 지인의 말을 빌려 그림을 이동시켜 온 터 따로 도착한 그림을 기다리고만 있던 이씨였지요. 결국 그 그림이 도착하고 나자 왜 늦었나며 화를 내는 대신 그림을 보고 감탄만 이어가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후 갑자기 며칠 밤을 알아누워버리는 이씨였어요. 이에 놀란 그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이씨의 병간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어찌도 이리 몸이 뜨거운 것입니까? 여보? 눈 좀 떠보시오. 몸을 흔들어도 의식이 없는 이씨였어요. 동네 용한 의원을 불러와 맥을 짚도록 했지만 이씨의 증세는 좀채 나아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도 의식이 돌아온 이씨였어요. 헌데 그 비몽사몽간에도 무얼 얘기하려는 것인지 눈을 감은 채로 허공을 가리키며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면 나도 같이 갑시다. 아, 나도 거기에 올라타서 함께 가잔 말이오. 이런 잠꼬대를 신기해하면서도 밤낮 그의 옆을 지키던 아내의 덕분이었는지 겨우 정신을 차린 이씨였어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보? 나요, 당신 부인? 그러자 연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이씨였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고생이 많았구려. 그래,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잠시 저 세상을 갔다가 돌아온 것 같소이다.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의 이씨는 병세가 완전히 호전된 이후에도 뭐 때문인지 평소 기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헌데 더욱 이상한 것은 말수까지 적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일같이 미소로만 바라보던 그 곡간 속 수많은 그림들을 어느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마주할 생각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마다 마당채로 나와서는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에 아내가 괜찮냐고 묻자 생전 처음 하는 소리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심한 열병을 앓고 나니까 말이오. 네, 사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뭐 때문에 이리도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아가는 건지 싶은 것이었소. 그랬다 보니 이 삶의 의미가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래서 이런 남편의 중얼거림에 이씨 부인은 듣는 둥 마는 둥 몸 걱정이나 하라며 잔소리를 또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고 난 얼마 후 말이 없던 이씨는 결국 깜쪽같이 그 집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가까운 데를 나가더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라고 하고 나갔던 그였건만 밤새도록 들어오지 않는 이씨의 그 부인은 머슴을 대동의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찌 이런 오밤중에도 들어올 생각을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저길 다 찾아봐도 없으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고 난 다음 날이 되어도 이씨는 돌아올 기색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곧 이씨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는 글쎄
평소 이 씨가 자주 갈아입던 옷가지와 보찜 보자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이 씨의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서방님, 어찌 나를 이리 두고 대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왜 나한텐 말 한마디 안 오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져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이 씨의 부인은 그날부터 온 동네 주변을 머슴과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씨를 봤다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일도 전부 멈춰버린 이때에 이 씨 부인은 망연자실 대청마루에 앉은 채로 생각에만 잠겨 있는 것이었지요. 그려요, 여보. 내가 아주 잘못했소이다. 그토록 그림에만 빠져 사는 당신이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당신의 그림 보는 안목이나 당신이 좋아하는 걸 무시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소이다. 어찌됐든 나도 화가의 자식인 것을 내 글이 잔소리라고 뭐 얻을 것이 있다 그랬겠소. 그냥 내가 생트집을 잡았던 것이니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집으로 돌아오시오. 제발. 어느덧 멍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나앉아 있던 이 씨 부인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모두 자신의 탓으로만 여기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뜬 마당채로 나온 이 씨 부인은 웬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머슴이 한껏 다가와 묻기 시작했어요. 아님, 어째 아침부터 웬 보따리랍니까? 그러자 이 씨 부인이 대답했어요. 네, 바깥 양반이 집을 나갔는데 어찌 나라고 이 집구석에 앉아만 있을 수 있다더냐. 여지껏 이 동네 안을 다 뒤졌다면 이젠 동구 밖을 나가 찾아야 할 일인 것이지. 그러니 넌 내 걱정은 말고 이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저기 닭장 안에 똥 치우는 거 잊지 말고. 이런 이 씨 부인에 어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느냐며 보따리를 빼앗아들려는 머슴이었건만 이에 아랑곳 없이 금세 대문간으로 나와 마을 어귀까지 단숨에 내딛는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해 갔을지 내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뭐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당신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소?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진 모르는 것이지만 당신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죄다 찾아다닐 테니 그리하시구랴. 어디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라며 이를 악문채로 빠른 걸음을 내딛는 이 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지나는 사람마다 남편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본 적은 없는지 자세히 묻는 그녀였지요. 평소 낯선 사람들과는 잘 말을 섞지 않는 이 씨 부인이었건만 남편을 봤을지도 모를 거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그런 낯가림은 깜쪽같이 잊어버린 그녀였습니다. 헌데 하루가 다 되도록 다 동네를 돌아다니던 이 씨 부인이었건만 마주친 사람들마다 남편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내젓기가 일쑤인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둑해진 밤하늘의 달빛으로 겨우 걸음을 내딛는 이 씨 부인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다리를 잘 가누기도 힘든 터 결국 하룻밤만 머물 곳을 찾던 도중 작은 주막 안으로 발을 들인 그녀였어요. 저기 하룻밤만 좀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초췌한 이 씨 부인의 모습에 혀를 차던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5일장이라 빈 방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어찌 네, 자는 방이라도 괜찮으시겠어? 이 말에 흔쾌히 좋다 하는 이 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곧 녹초가 된 몸을 방 안에 뉘이는 그녀였습니다.
너무 걸어 다리가 퉁퉁 붓고 기력이 쇠했다 보니 먹을 힘도 남아있질 않은 터에 국밥 한 그릇 주겠다는 주모의 호의도 마다한 그녀였지요. 헌데 그보다도 남편이 어디로 갔을지, 그리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지 싶은 마음에 밥 생각도 나질 않는 그녀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잠깐 눈을 붙이려던 그때에 옆방에 웅성웅성대는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고만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방을 해서인 것인지 그 소리는 가히 대낮에 저잣거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지요. 이 집 주모도 참 고생이 많고만 그래. 어째 옆방에 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깨지 않고 별수가 있다더냐. 이에 차라리 국밥 하나를 말아볼까 고민을 하던 이씨 부인이었건만 옆방 누군가의 구수한 이야기 소리에 그녀는 곧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째 그런 귀한 그림들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단 건지. 바로 보여주지도 못할 것을 대체 누구 보러 믿으라는 건지 싶어. 네, 웃기만 했지 않았겠소. 뭐더라, 무슨 청나라 그림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노인의 말소리에 이씨 부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 문을 열어젖혔어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그 얘기 저한테도 들려주시겠습니까? 순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남정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몇몇 사람은 옷을 갈아입다가는 놀라 아랫도리를 휙 가리는 것이었지요. 이에 멍하니 이씨 부인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라 천천히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 남편분 성함이 이은영이라시면 내 만난 사람도 분명 그분이 맞긴 맞는 것 같소이다. 그 이름 석자가 기억이 날 정도로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이 주막에서 술 산 사람 치고 안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오. 내 친구들한테 한 잔씩 돌리는 것이 참 어른 위한 줄 안다 싶은 것이었지요. 이 말에 더 놀란 이씨 부인이 인상차기를 자세히 더 물었건만 모든 면에서 남편의 모습과 분명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행방을 묻는 그녀였지요. 글쎄 말입니다. 다음날 간다는 곳을 말하긴 했는데 말이오.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 아니었겠소.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저기 저 용왕산 꼭대기에 있는 사찰에 가야 한다는데 그것까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이오. 아니 글쎄 그 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슨 인절미를 얻어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거기에 계신 부처님이 무슨 인절미 하나를 들고 계실 거라는데. 이런 요상한 말에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딱 이틀 됐소이다. 이 주막에 머문 지도 3일째가 돼가니까는. 다음 날 새벽 방에서 나온 이씨 부인은 멀리 보이는 용황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그 절까지 오르는 길은 주모한테 단단히 물어놓은 터였지요. 이윽고 높은 고개 하나를 넘은 뒤에 또 다른 산길을 접어드니 꽤나 가파른 절벽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씨의 부인 앞에 안개에 휩싸여 있는 용황산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길을 살펴보던 이 씨 부인은 어찌 가야 할지 난감해만 하고 있는 눈치였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어찌 거기 그리도 아슬아슬하게 서 계시답니까? 얼른 이쪽으로 한 발 물러나시지요. 앳된 목소리에 뒤돌아보던 이씨 부인이었어요. 그러자 어찌 저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시려면 꽤나 시장하실 텐데 말이지요. 이 떡 하나 드시면서 기운을 내시겠습니까? 찐지 얼마 안 된 거라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요. 지극히도 어려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떡판을 가슴께에 끌어안은 채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괜찮구나. 근데 어찌 이런 산중에서 그런 떡을 팔고 있는 것이냐? 네 부모는 어디 먼저 내려간 것이요? 라는 말에 고개를 내젓는 아이였어요. 그것이 저 아래다 내다 팔려고 만든 떡을 제가 직접 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저기 오두막에서 떡 만드는 할매가 나라면 싸게 띄워주는디 어디 거기만한 떡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찌 하나 드셔보시겠소?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제법 어른스러워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배고픔도 잊은 채 산을 오를 생각만 나는 이씨 부인이었지요. 글쎄다. 난 급히 가볼 데가 있다 보니까 말이다. 입맛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구나. 너나 조심히 내려가거라. 라며 급히 뒤돌아 걷는 이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용황산길로 접어든 그녀는 곧 요리조리 길을 찾아 쉴 새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서산을 넘어갈 때쯤 결국 용황사 절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이에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절 안으로 몸을 들이는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절 마당간에 제 남편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여보, 이씨 부인의 외침 소리에 깜짝 놀라는 이씨였습니다. 그리고는 멍해진 얼굴로 자신의 부인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금세 부인 쪽으로 달려오는 이씨였습니다. 아니, 당신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그제서야 땅바닥에 주저앉은 이씨 부인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물어봐야 할 말이 아닙니까요? 어쩌자고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어찌 이런 엉뚱한 곳에 와 있단 말입니까? 내 당신을 찾으러 산을 몇 개나 넘어온 줄 아시오? 이 말에 아내를 부둥켜 안는 이씨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아내의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이씨는 자신이 이곳에 온 연유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그 엄청 앓고 난 마지막 날에 말이오. 그 꿈 하나를 꾸었는데 어찌나 생생한지 깨고 나서도 한동안 그 꿈속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 아니었겠소. 라며 그 꿈 얘기를 풀어놓는 이씨였어요. 내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말이오. 어쩌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겠소. 그래서 내 이쪽 저쪽으로다가 뛰어다녀 보니까는 어느새 숲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소이다. 근데 그 바깥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웬 여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아니었겠소?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말이오. 아니 글쎄 그 여인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었겠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더만은 웬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튀어올라오더니 저 하늘 속으로 승천을 하는 것이었소이다. 그 광경이 어찌나 장관이었던지 내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는 거 아니겠소? 어찌됐든 간에 그 용을 계속 바라보고 서 있었더니만은 그 여의주를 물어야 할 용의 입에 웬 길다란 막대기 하나가 물려있는 것이 아니었겠소? 근데 그 막대기에서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이 용왕사 절에 탁 하고 들어와 박히더란 말이외다. 그것이 내 눈에는 분명 노란 인절미로 보였는데 말이오. 그 막대기는
뭘 의미하는가 싶기도 했지만 말이오. 어찌됐든 그 누런 인절미가 여기로 떨어진 것이었으니 내 어찌 그걸 살피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안 올 수가 있는 것이었겠느냐 말이외다. 안 그렇소? 이런 남편 이 씨의 말에 그의 부인이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절미가 여기 있을까 싶어 하나 잡술까 하고 여기에 온 것이라고요? 그렇소이다. 내 그 인절미를 보게 되면 분명 내 꿈이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일 텐데 말이오. 그럼 그걸 먹기만 해도 그 용처럼 여이승에서도 그 용과 함께 승천할지 모를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어찌 잠자코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오. 당신은 이런 내 말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믿어주지도 않을 것인데 그럼 내가 여 근처에라도 와 있을 수나 있었겠소. 그러다 금세 해가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엔 그저 후회만 밀려올 것을. 그리고 마침 이번 해가 또 용띠이지 않았겠소. 그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지 않소? 이때 이 씨 부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니 그럼 그 인절미를 보고 드셨답니까? 아내의 물음에 남편 이 씨는 잠시 말이 없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말이오. 여기 계신 스님들 말인데 평소에 떡을 전혀 안 드신다는 거 아니었겠소. 주질 스님도 인절미 본 지가 10수년이 넘었다고 하거늘. 그래도 며칠 있다 보면 그때 그 꿈에서처럼 저쪽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싶은 것인데. 이 말의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이 씨 부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냐며 제 가슴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난처해 하는 이 씨였건만 다시금 아내를 끌어안으니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는 이 씨 부인이었어요. 그러자 꼭 끌어안는 그들의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보고 싶기도 맞고 싶기도 했던 모습과 그 향내에 젖다 보니 이젠 볼을 맞댄 채로 조금씩 서로의 허리를 감싸주는 것이었어요. 네, 말없이 집을 나온 뒤로도 매일 당신만 생각하다 잠들었소이다. 그토록 같이 붙어 살 땐 몰랐는데 말이오. 이젠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데 어찌나 그 이불이 당신이었음 했던지. 자, 이리 더 와보시오. 내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었는 줄 아시오. 이런 남편 이 씨의 말에 아내는 자신의 몸을 찰싹 더 맞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아궁이 앞에서나 따뜻함을 느껴본 아내였기에 이런 남편의 뜨거운 가슴과 따사로운 손길은 너무도 감개무량한 것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듯 소원풀이 한번 제대로 하는 그녀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깊은 산중의 절에서 이루어진 터 다소 민망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마치 꿈을 꾸듯 소원풀이 한번 제대로 하는 이 씨의 아내였어요. 그리고는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도 결코 떨어질 줄을 모르는 그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뜬 오후 남짓이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뜨는 이 씨 부인이었지요. 그리고는 눈을 깜빡여가며 남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신이 꾼 꿈 말이오. 그리도 믿을 만한 것이라면 나도 좀 희한한 일을 겪어서 말이외다. 어째 그 꿈하고 연관이 있을지 싶어서 말인데. 그러자 잠을 깬 남편 이 씨가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어요. 이에 아내도 바로 앉아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신 꿈속의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 용왕사가 바라보이는 절벽에 내가 어제 딱 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웬 어린아이가 떡판을 들고서서는 그 떡을 쌓아 묻는 것이 아니었겠소. 그 장터에서나 볼 법한 일을 그런 산중에서 보게 될 줄은 내 꿈에서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 아이가 들고 있던 떡판을 내 지나치며 슬쩍 보았는데 말이오. 거기엔 분명 아주 노란 인절미가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그 길로 이 절에 발을 들일 때까지도
뭐 때문인지 그 아이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는데 말이오. 이 말에 남편이 쉬는 곳 웃옷을 챙겨 입은 채로 아내와 함께 주지 스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환히 웃는 주지 스님이 친절히 이 씨의 아내를 방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인사드립니다. 어젯밤에 혼자 올라왔는데 시간이 늦은 터 미처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요. 이에 순간 인자한 미소를 짓던 주지 스님이 살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험한 산중을 아녀자분께서 홀로 오르셨단 말입니까? 거참 산중의 호랑이도 놀랄 만한 일이로군요. 그이씨 선생의 꾸매기보다도 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군요. 허허. 호방한 웃음을 내보이던 스님이 다시금 몸을 가누던 사이 이 씨가 전하는 아내의 경험담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내 예상과 딱 맞아떨어진다 할 수 있겠는데 말이외다. 어찌도 일이 잘 맞춰지는지. 그 해몽 조각 하나가 아주 제대로 맞춰지는군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이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이 선생의 꿈에서 나온 그 절벽에 선 여인이 말이요.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부인이라 할 수 있겠어. 이에 덩달아 놀라는 이 씨의 아내였지요. 그 꿈속에선 뒷모습만 보여 잘 알 수 없었다지만 말이요. 이 현실에선 바로 이 선생의 부인께서 그곳에 서 계실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꿈속의 여인이 뛰어내려 용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 된 것처럼 보인 것일 뿐, 사실 이 씨 부인께서는 직접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른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 승천하는 용을 타기 위해 그 절벽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을 타기 위해 뛰어내린 것처럼 보인 것이었지요. 이 말에 무릎을 치는 이 씨였어요. 특히나 승천하는 용의 입에 물려있던 것은 분명 붓으로 여겨집니다만 어찌됐든 그 용의 입에서 튀어나온 떡 하나가 이 절로 들어왔다 함은 누군가를 직접 이리로 오도록 했다는 것인데. 순간 생각에 잠기던 스님이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떡을 팔던 아이가 용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것 같소이다. 다시 말해 그 아이가 바로 용으로 승천할 운명이요. 이 선생의 부인 역시 꿈속에서 그의 등에 탄 것처럼 그 떡 중에서도 만일 인절미를 사왔더라면 말입니다. 이곳 용왕사에 떨어진 인절미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일 텐데 말이지요. 뭐 꿈은 해몽하기 나름이지만 말입니다. 이 말에 그래도 주지 스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내보이는 이 씨였어요. 이에 이 씨의 아내 또한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그 아이를 얼른 찾아봐야겠군요. 이에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요. 분명한 건 그 붓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될 거라 여겨지는데 말이요. 여의주 대신 그 용의 입에 붓이 물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나자 이 씨 부부는 곧바로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내 주지 스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에 곧장 그 아이가 있을 만한 마을 장터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5일장이 펼쳐져 있는 장터로 들어선 이 씨 부부는 그 떡을 파는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헌데 한양에서 김씨 찾기 마냥으로 시장 상인들 틈바구니에서 아이는 좀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 없음.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다간 다른 마을까지도 다 뒤져야 할 판인데 말이오. 그냥 이쯤에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요? 아내 또한 지칠 대로 지친 터 자신도 좀 알아달라는 이 씨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용황산이 보이는 절벽에서 내려왔을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이라곤 이 마을 장터일 뿐이라 여긴 이 씨였기에 그는 또다시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저기 있는 것 같소. 이 씨의 아내가 바라본 곳은 한 우물가 근처에서 떡판을 내려놓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였어요. 이에 놀란 이 씨는 곧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장터에서도 한참을 떨어진 우물인데다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그 우물에 가려 잘 보이지가 않던 것이었지요. 곧바로 아이 곁에 선 이 씨는 조심스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이름이요? 전 무반인 대원 장씨 집안의 이름은 승업이라 하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는 일찍 부모를 여인 터에 지금은 잠깐 이 마을에 머물며 떡을 팔고 있는데쇼. 이런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빛에 이 씨는 잠시 동안 탄복을 이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장승업이란 아이와 좀 더 얘기를 나누려 장터 국밥집으로 향한 그들이었지요. 그러고 난 이후 그 꿈 이야기에서처럼 용으로 승천할지 모를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장승업이란 아이도 이들 부부를 곧잘 따르며 그 집에서 편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크기만을 바라는 이 씨 부부였지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 아이는 점점 머리가 크면서 이 씨가 소장하고 있던 명화들을 따라 그리더니만 어느새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림을 곧잘 그려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붓을 문 용이 승천을 하듯 그 광통교 일대 서화 시장에서 화가로 이름을 날리는가 하면 먼 훗날 이 씨의 넓은 인맥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발돋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실존했던 조선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 바로 장승업인 것인데요. 이야기 속 가명으로 등장한 이은형이란 이 씨도 실제로는 이응연이란 이름으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이상적의 사위이자 역관으로 활약을 펼친 이후 종이품 동지중 추부사에까지 추대된 인물이었지요. 그는 실제로 청나라의 그림들을 소장한 것과 더불어 어린 장승업을 돌보는 동안에도 그의 그림 세계에 수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꿈을 통해 그 어린 장승업을 만난 일화는 아주 살짝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말이지요. 어찌됐든 부모 없이 자란 어린 장승업을 받아들여 그에게 크나 작으나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시부부였기에 이런 장승업은 생동감 있는 필력과 창작력과 더불어 그 시대의 전통 화법을 하나로 종합해내는가 하면 당시 잊혀져 가던 북종화법과 중국화법을 모두 아울러내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조선 후기의 위대한 예술가로 또 현재까지 수많은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